54페이지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제도를 알아봅니다. 이 등록이라는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부터 알아보자는데 시험 출제는 잘 안 돼요. 특히 양갈로 1번은 아주 오래전에 상대평가하던 시절에 한번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잘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거의 이론적 부분이거든. 근데 이제 양갈로 2번 봅니다. 대인적 행정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공부하는 조문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딱 봐도 돼요. 등록증은 양도 대여가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왜 금지됩니까? 이리 물으면은 이렇게 답을 하면 돼요. 법 조문에서 19조 조문에서 등록증을 양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딱 적합하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고 법대생답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왜 등록증 양도 대여가 안 되노? 이리 물으면은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이 행정행위는 일신 전속적 성격을 띤 대인적 성격의 행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등록의 효력은 타인에게 이전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래서 우리 법 조문이 등록증 양도 대여를 못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적어놓은 5줄은 이론적 표현들인 거야. 그래서 대인적 행정행위로서 일신 전속적이기 때문에 법률 효과에 대한 이전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록의 효과는. 그래서 이 사무소 개설 등록의 대여나 양도, 그리고 정려, 상속 등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해버리면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도 일신 전속적 성격을 띠고 있는 등록이니까 사망, 해산과 더불어 동시에 등록의 효력은 우회돼버린다? 소멸해버린다라는 거라. 요걸 딱 인식하면 일신 전속적 성격을 띤 대인적 성격의 행정이다. 이걸 활용하면 잘 봐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38조 1항에 가면은 이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나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1항에 1번부터 몇 번까지? 8번까지 쭉 나열해놨다. 그죠? 그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우잖아. 알겠어요? 지금 안 보인다 말이죠. 그 외우잖아. 근데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싶은데 그래도 된다라는 거죠. 왜? 그 여러분 주관식 시험 치는 게 아니다 말이지. 알겠어요? 객관식 시험 치니까 출제위원이 지문을 제시해 준다는다. 해주면 이 8가지 중에서 한 개 나왔네. 하면서 기억이 싹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뭐한 경우 해산한 경우 일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시험 지문에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면 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한다고. 알겠어요? 아까 제가 적기 전에는 8개가 기억이 났다 안 났다? 안 나는데 지금 제시하니까 판단하잖아. 알겠어요? 2번이 뭔지 안다 모른다 지금? 알아요? 뭐예요? 아이고 어디서 많이 외웠네. 순서대로 외웠어요. 또 두 문자 땄는 거 아이가? 알겠어요?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다? 등록한 경우. 이것도 절대적 등록 취소다. 여기 나지? 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3번이 뭐예요? 두 문자 따지는 안 했네. 알겠어요? 순서대로 안 나오는 거 보이 두 문자 딴 건 아니에요. 그 이중 등록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이중 등록한 경우에도 절대적 등록 취소다. 이 말. 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아까 법제 10조 있죠? 10조의 결격사유 12가지 있잖아. 12가지.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이 말이 나온다. 이 말이야. 절대적 등록 취소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시험 문제 제일 활용도가 높아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맞나, 할 수 있다가 맞나, 이걸 자주 활용할 때 요 3번 갖고 활용 많이 해. 12가지나 되니까 여러 가지를 끄집어내고 활용하면 되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이내는 게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안 내요. 이렇게 내면 오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격사유 12가지 어느 한 가지를 끄집어 들여버려.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만 이렇게 된다.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하는 게 뭐고?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말이 되거든. 무슨 지 알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OX, O 되는 게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무슨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다면 또 뭐 있어요? 등록증 양도돼요. 알겠어요? 다 알잖아. 알겠어요? 알잖아. 알겠어요? 그럼 또 뭐 있어요? 이중 소속한 경우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된 경우, 그 이중 소속된 경우다. 맞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기억 안 나지? 알겠어요? 근데 이야기 적어주면, 맞다. 하면서 나와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뭐였다?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알겠습니까? 요까지는 기억이 잘 날 거예요. 요 뒤에 끼 잘 안 나. 알겠어요? 같이 붙어 있는데, 자격 정지 가는 거 있다 없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누구로 하여금, 자격 정지는 누가 받아가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받잖아.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내리는 거다? 소속한테만. 그러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누구로 하여금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알겠어요? 그 정지 기간 중에 일시키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케 한 경우 알겠어요? 일시키면 경우. 그럼 그 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고. 일 시킨다고 일을 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무슨 취소? 자격 취소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7번이 길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앞대가리 있다가 공부하는 스타일은 이 앞부분만 기억나지 뒷부분은 또 기억을 잘 못해. 알겠어요? 요 8번은 알겠어요? 시리즈가 나오잖아.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1년 이내 시리즈. 최근 1년 이내에 몇 대 이상?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또 위반을 했어. 위반한 내용이 뭐다?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질렀다 이 말이야. 이번에 위반한 거는 업무 정지라도 전과 기록이 이렇게 2번 이상 있는 바람에 무슨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돼 있는 게거든. 알겠어요? 지금 대인적 성격의 행정행위 이 공부하면서 이걸 일부러 적어본 이유가 절대적 등록 취소 8가지를 어차피 외울 거 아닌가 봐. 복습도 할 겸, 알겠어요? 잘 봐요. 대인적 성격이야. 그러면 사망 해산하면 등록 취소 내리잖아?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이라도 사망 해산과 동시에 등록의 효력은 뭐 된다? 소멸해버리. 왜? 일신전속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내가 등록 취소 내리잖아? 이때는 무슨 처분이 내려져야?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져야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파산 선고를 받아가 결격사유에 해당돼가 등록 취소 내리잖아? 이때는 파산 선고를 받음으로써 등록이 이렇게 소멸되는 게 아니고 등록 관점부터 무슨 처분이 내려져야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만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라도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는 거지. 왜 그러노? 이리 물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성격이 일신 전속적 성격을 띠고 있는 대인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38조 1항은 절대적 등록 취소인데 2항은 무슨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가 몇 가지나 쭉 11가지나 가지수까지 있는 거예요. 눈에 많이 익었네. 알겠어요? 그런 거다. 근데 그 11가지가 또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나는데 하나하나씩 적어가면서 하면 기억이 다 나요. 알겠습니까? 몇 개는 기억날 낀데. 그것도 1번부터 나오네 또. 등록 기준에 미달된 경우. 맞죠? 아까 수업 시간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겸업 제한을 위반해서 겸업을 하게 돼도 상대적 등록 취소. 알겠어요? 그 다음 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이중사무소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한다. 이중사무소에 해당되는 경우도 상대적 등록 취소. 이중사무소 티나뿐마 무슨 시설물 설치 금지,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그 규정을 위반해가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해도 상대적 등록 취소. 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도 뭐 상대적 등록 취소. 휴업. 매달을 초과해서 휴업하면 안 되는데, 유거를 초과해서 휴업하면 안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유거를 초과할 수도 있잖아? 근데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유거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휴업을 한 경우도 뭐 상대적 등록 취소 이런 식이다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 1년 의 시리즈도 있다 없다? 있잖아.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알겠지?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는 것도 있나 없나? 있잖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알겠어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보다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상대적 등록 취소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말로서 쭉 다 뭐해도 시험 지문에 제시되면 이건 절대적 취소가 아니고 상대적 취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55페이지로 갑니다. 행정행위의 기속성이 나서 요거는 이제 법조문이 시행령 13조 2항에 요런 조문을 딱 만들어 놨어.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신청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뭐하고는 제외하고는 개설 등록을 왜 해야 된다?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라. 안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 요 1, 2, 3, 4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등록을 시켜줘라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등록은 기속적 성격을 띤 행정행위다. 이런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1, 2, 3, 4의 경우는 등록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내용은 외울 것도 없이 지극히 당연한 소리잖아.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도 아닌 자가 등록 신청할 수 있나 없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등록 신청하면 등록 안 시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등록 신청하면 등록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다. 2번 하세요. 몇 조의 결격사유, 이 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등록 신청해 가도 등록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잖아. 이 10조 결격사유가 등록할 수 없는 사유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개설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해도 등록시키면 안 되는 거고.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뭐 위반되는 경우. 이 사람을 등록시켜 줘버리면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법에 위반될 수 있는 경우라도 등록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논리잖아. 그래서 이 네 가지 케이스 이외에는 무조건 등록을 시켜줘야 한다, 시켜준다? 시켜줘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속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됐고 양갈로 4번에 중개업의 무슨 요건이다? 적법 영위 요건이다라는 거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등록을 하고서 중개업을 하면 적법한 중개업이 되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면 뭐 부적법한 중개업이 된다. 그러니까 중개업의 적법 요건이 등록이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무등록자가 중개행위를 해가 체결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은 유효하다, 아니하다? 유효하다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알았어요. 이 무등록으로 중개를 완성시킨 경우에 보수를 무등록자가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판례가 2개가 나와 있잖아. 알았어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보수 지급 약정의 효력은 인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근데 아무리 무등록자라도 중개업을 하지는 않았고 중개 행위를 했을 뿐일 때는 업으로 행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그 보수 지급 약정의 효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무등록 상태에서 업으로 했느냐, 업으로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수 지급 약정의 효력에 영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무슨 단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무등록 중개와 무등록 중개업은 구별해서 다루고자 하는 생각을 늘 가져줘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여기 바로 등록 규정 위반이잖아. 맞죠? 그래서 3년 이하 지금 또 3천원의 벌금을 가는 거죠. 이 경우는 등록 규정 위반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요런 행위를 하면서 보수지급 약정을 한 거는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유효하고 요런 형태로 하면서 보수지급 약정한 거는 뭐다? 무효다라는 소리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응? 그 판례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는 여기에 있다 이 말이지. 아까 그냥 넘어왔는데. 아이고야. 아이고. 뒤에 나오는 것 같다. 뒤에 가서 합시다. 자, 56페이지 갑시다. 56페이지. 56페이지 2번에 등록 신청의 뭐? 제한되어 있네. 알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양가로 1번 봐봐요. 누구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거다?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속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소속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도 등록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거죠. 그 조문의 의미상 이 결격사유는 중개업에 종사 뭐 하는 사유니까. 그렇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등록 신청할 때는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그 등록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13조를 보면은 단서 규정을 두고 있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등록을 행하는 경우라도 등록 기준 갖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거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의 경우는 당연히 등록 기준과는 무관하죠. 왜? 등록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그러나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 되는 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도 결국 이 단서 규정 때문에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 아까도 공부했다시피 변호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변호사도 무슨 기준을 적용받아야 된다? 등록 기준을 적용받아서 등록을 해야만이 뭐를 할 수 있는 거다?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제 양갈로 1번이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춰야 될 등록 기준부터 점검하는데 첫 번째가 무슨 교육부터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실무교육. 그래서 이 실무교육이 등록 기준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사후교육이다, 사전교육이다, 사전교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전교육인데 언제적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폐업한 지 오래됐다 안 됐다? 안 됐다. 폐업 신고 1년 이내에 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 때는 이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좋다라고 단서 규정을 또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겠죠?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왔까 자기 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때도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거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중개 업무를 그만둔 지 오래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그런 취지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등록 기준 두 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대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뭐 해야 된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괄호가 3개나 붙어 있는 바람에 읽기가 불편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괄호가 많이 섞여 있는 문장을 읽을 때는 뭐 빼고 읽으라 그래서 일단은 괄호를 빼고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잖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거 이렇게 되잖아. 괄호 빼고 읽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에 가설 건축물 대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 말은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가설 건축물을 확보한 경우에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소리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도 포함한다는 안 돼. 결국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이라도 무슨 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라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라면 등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소유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라 하는데, 그러면 그 건물을 확보할 때는 중개사무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확보할 때는 반드시 자기 소유의 건물로 확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떤 방법인지 무슨 권만 확보하면 된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인데 문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개사무소로 건물을 확보. 그러면 여러분들 건축법상의 건물은 다 용도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그 용도가 몇 가지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29가지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아무 용도의 건물을 확보하면은 다 등록이 가능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지.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정해둔 이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할 때는 용도대로 사용하라는 거잖아. 그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 건물의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된다?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무슨 절차지? 그러면 용도 변경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전자에서 보면은 현재 그 건물을 확보했는 그 건물이 용도가 무슨 용도로 분류되는 건물이라야 중개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냐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건축법도 준수돼야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4가지 용도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건물을 확보했을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이 4가지 용도가 아닐 때는 무슨 절차를 밟은 다음에 용도 변경 절차를 밟은 다음에 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건축법 시험 문제 낼 때 용도 변경은 시험에 잘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잘 나오지. 알겠어요.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할 때도 용도 변경에 관한 부분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건물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전세하거나 임차하는 사람이 그 건물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건축물의 용도 변경 없이는 그 사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용도 변경에 관한 건축법상의 기준을 설명할 능력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건축법 시험 문제에 용도 변경에 관해서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테마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근데 어려워요 문제가.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어렵냐면 문제는 딸랑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잘 나오는데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워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소리 알겠죠? 일단은 몇 개부터 외워야 된다. 29개 명칭부터 외워야 되는 게. 알겠어요? 29개 외우면 또 몇 개로 또 외워야 된다. 9가지를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9가지 용도를 9가지 시설군으로 다시 재분류를 해야 되거든. 그렇죠? 무슨 얘기지? 그 시설군으로 9가지 시설군 왜 재분류를 하냐면은 법이 어떻게 정했냐면은 그 9가지 시설군을 정해놓고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신고.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 그것이요. 동일 시설군 내에 상호간의 용도 변경일 때는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니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어찌됐든 알겠어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29가지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9가지 시설군도 순서대로 분류해야 되잖아. 상위에서 하위, 하위에서 상위 칸 있겠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마무리가 돼야 그 한 문제가 풀리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그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됐고, 알겠어요? 그 보충학습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건축법 이야기를 좀 적어놓은 거야. 그 사용권 확보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됐고. 근데 여기서 알겠어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책에는 안 적어놨습니다. 일부러. 알겠어요? 시험 출제한 적도 없는 사항이라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는 거야. 어떠한 방법이든지. 자, 그러면 봐봐요.
제가 자격증취대가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해서 건물을 확보해야 되잖아?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잖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친구가 임대차 해놓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 알겠어요? 친구가 임차인이야. 알겠습니까?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다? 다시 뭐 임대를 하는 거예요. 전대차다, 전대차이다? 전대차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맞죠?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친구인 임차인이 저한테 다시 전대차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저는 사용권 확보했다 안 했다? 사용권 확보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확보한 것입니까? 임대인이 건물주가 니 누구 나가? 그럼 저는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나가야 되잖아요. 왜? 임대인이 건물주가 동의해줬나 안 해줬나? 안 해줬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 낼 때 만약에 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사무소를 확보했으면은 임대인의 건물주인 임대인의 승낙서 있잖아. 동의서. 이걸 첨부해가 제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알겠어요? 이게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록관청의 공무원으로서는 사용권을 제대로 확보했는지 아닌지 심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를 통해서 심사하는 거 아이가?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통해서. 그 확보 증명서류에 뭐다? 전대차 계약서 사본도 들어가겠지만은 건물주인 임대인에 뭐가 첨부돼야 될 것 같다? 동의서 내지 승낙서 이런 게 첨부돼야 될 것 같은데 실무에서는 그 동의서 승낙서는 필요 없다 그럽니다. 알았어요? 무슨 소리 했죠? 그거는 알았어요? 결국 이 공인중개사 법령상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사항이 아니고 민법상으로 뭐다? 건물주인 임대인과 뭐다? 전차인 간의 별개의 문제이지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 기준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를 판단할 때는 임대인이 건물주의 동의 여부는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국토교통부가 해석을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등록 신청 서류에 동의서 안 내도 등록은 된다라는 거지. 되는데 결국 임대인이 뭐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알겠습니까? 현실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러죠. 그 등록은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나가고 싶으면 이제 등록 기준 미달이 돼가 뭐다? 알겠어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 다른 사무실 확보해가 등록 신청 넣어야 되는 게. 알겠어요? 그 애시당초 임대인이 건물주의 동의서를 받아서 전대차 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는. 알겠어요? 그 다음 양갈로 2번에 누가 등록할 때 갖춰야 될 등록 기준? 법인이. 알겠어요? 별표죠. 자주 나오는 등록 기준이죠. 상식적으로 봐봐요.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을 자주 물어보겠나? 법인의 등록 기준을 자주 물어보겠나? 법인의 등록을 자주 물어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출제할 거리가 별로 없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벌써 5가지가 나오니까. 1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해놨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라서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모의고사를 치는 수험생들을 옆에 딱 지켜보면 이 부분에서 요 내용과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함정을 자주 파는데 국어가 안 돼가 틀리는 사람이 많아요. 국어가. 봐봐요. 다음 중 법인의 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이 아닌 것은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서 틀린 것은 이리 묻잖아. 그래 1번 지문 틀린 것을 물어요. 틀린 것을.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1번 지문 이래요. 틀린 겁니까? 옵니까?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서 틀린 것은 이래 물었어요. 옵니까? X입니까? X다라는 거지. 왜 X입니까? 협동조합이 빠졌잖아요. 자, 봐봐요. 로스 가잖아. 로스 일것 하면은 협동조합은 안 된다는 소리밖에 더 되나 이 말이야. 상법상 회사라야 된다는 뜻이 되잖아, 국어가.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지금 상법상 회사도 등록이 가능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 법조문은. 근데 법조문을 시험지문을 이렇게 써버리면은
상법상 회사만이 등록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로스 가버리면은. 알겠어요? 요것만 딱 갖고 설명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비교가 안 돼가 이해가 잘 안 되니라. 그러면 똑같이 1-1 지문 봐봐요. 상법상 회사로서 알겠어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알겠어요? 등록할 수 있다. OX O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건 또 O야. 그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을 내면 또 이거는 O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답 형식으로 잘랐잖아. 서술형 안 쓰고.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거 해버리면은 상법상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 국어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국어 문제. 이런 거는 문제 풀면서 이제 적응력을 좀 기르면은 해결이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국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다 해도 문제풀이 적응을 안 해놓으면은 실전에서 점수 올리기가 어려워요.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학원들이 다 뭐다? 일단 내용적 의미부터 먼저 이해를 하는 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7, 8월 달에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상법상 회사는 종류가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아니다? 여러 가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있다. 이런 말 했죠? 어떤 회사라도 다 상법상 회사라니까 등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나 회사 형태가 어느 형태라든 관계없지만 자본금은 얼마나 된다? 5천만 원 이상이라 된다. 그 소리죠? 그렇지. 뒷페이지 봅니다. 그 협동조합에 그 비영리법인 줄 꺼놨잖아.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 뭐 재화, 용의, 구매, 생산, 판매 이런 문장은 참고적으로 적어 넘기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등록 기준.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한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14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로해가지고 중개업 플러스 몇 가지 6가지 그렇게 해놨는데 그 6가지를 몇 플러스 1로 나눠놨다 5 플러스 1로 그러면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가는 거는 중개업 플러스 몇 가지만 6가지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야 등록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 6가지가 뭔지 14조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14조 가서 공부할 내용을 미리 참고해가 네모 박스 안에 딱 땡겨놓은 거야. 알겠어요? 그럼 14조 1항도 14조요, 2항도 14조요, 3항도 뭐 14조거든? 그러면 14조 1항을 보니까 그래서 1번부터 몇 번까지? 5번까지 있잖아. 이게 5가지잖아요. 그럼 왜 6가지냐? 2항 때문에 그런 거야. 2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신고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과 취득의 할선 그리고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에 대리를 할 수 있다 이리 나왔으니까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이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항에 적혀져 있는 5가지와 2항에 적혀져 있는 경공매 업무를 합쳐가 몇 가지? 6가지. 근데 왜 5 플러스 1로 공부하느냐? 사망 때문에 그래요. 사망 때문에. 사망을 봐봐. 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는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법원에 뭐까지 하고 등록까지 하고서 감독까지 받으면서 해야 된다라는 이 사망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플러스 1로 해놓은 거다? 5 플러스 1로 해놓은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법인의 설립 목적이 하여튼 이렇게 5가지 플러스 경공매매 총 중개업 플러스 6가지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야 등록이 가능하고 이 6가지 이외에 다른 업무가 설립 목적에 포함이 되면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 종류는 14조 가서 또 보자라는 소리입니다. 겸업제도 공부할 때 또 보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봐봐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왜? 자, 봐봐요.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법인으로서 등록을 하려고 하면 법인의 설립 목적이 중개업 플러스 몇 가지만, 6가지만이잖아. 그래가 등록이 됐어.
등록 기준에 적합해. 등록이 되고 나면 이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뭐 영업에 종사할 거 아닙니까? 종사할 때 중개업 플러스 6가지 이외에 다른 거 한다 뭐 한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법인이라는 사람은 설립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는 한다 뭐 한다? 뭐 하거든. 알겠습니까? 그럼 그 설립 목적에 중개업 플러스 6가지밖에 더 들어갔느냐 이 말이지. 그럼 6가지 이외에 다른 업무는 한다 뭐 한다? 당연히 뭐 하지 않느냐라는 게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경업 제한을 위반했다 하면 결국 누가 위반한 거다 이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거예요. 상대적 등록 취소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세 번째 등록 기준. 대표자는 누구라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라 해야 되고, 대표자를 포함이 아니라 뭐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하는 게야. 그 사원 옆에 관로안에 한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을 말한다 돼 있죠? 이거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알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괄호가 사원 옆에 붙은 거를 잘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이 사원이라는 단어는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임원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사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원은 뭐다?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기다. 그래서 회사원 갈 때 사원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 사원 또는 임원의 숫자 있잖아, 숫자.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가? 이거는 봐봐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자, 저를 봅니다. 사원 또는 임원의 숫자를 몇 명으로 구성할 거냐? 5명으로 구성할 거냐? 7명으로 구성할 거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법인의 등록 기준을 공부하잖아. 그 법인으로 등록을 하려면 일단 상법상 뭐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라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협동조합의 임원, 상법상 회사의 임원 숫자에 관해서는 상법의 규정을 따르면 될 것이고 협동조합 기본법의 규정을 따르면 될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는 사원 또는 임원의 숫자에 대한 제한은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적어놨잖아. 밑에서 알겠어요. 두 번째 줄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임원 또는 사원의 최소 숫자나 최대 숫자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임원 또는 사원의 숫자에 대해서는 뭐 상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협동조합이라면 협동조합 기본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런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해가 등록해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중개업을 하잖아? 그러면 일단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해야 되겠죠? 상법도 준수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지 뭐. 내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가 상법상 뭐 회사니까 상법상 회사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무로 가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가 많지 않죠? 많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상법 공부한 적이 있나? 없잖아. 그런데 법인 설립회가 중개업을 하게 되면 상법상 회사 규정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뭐다? 에이, 개인 사무실 등록회가 영업하지.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됐고 네 번째 등록 기준 봅니다. 사원 또는 임원 전원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옆에 괄호가 붙은 거는 지금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은 솔직히 말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이라고 볼 수 없고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 되는 거지. 그 관련에 분사무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됐고 동그라미 5번에 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그 땡땡 옆에를 보는 게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과 동일한 해석 기준이 적용된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임원 중에는 경영진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영진인 사원 또는 임원 중에는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있을 수 있고 뭐 중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임원이 있을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아, 그럼 중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임원이라면 굳이 뭐 실무 교육을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제가 말 표현을 봐봐요. 중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임원이라면 굳이 실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물으니까 그만 싹 끌리 들어와가 틀려버리잖아. 알겠어요? 중개 실무를 담당하든 안 하든 임원이다 임원 아니다. 임원이다. 임원 전원이 실무 교육 받을 거 법조문에 그리 돼 있잖아. 알겠습니까? 아, 그 이런 데서 슬쩍 뭐다 호기가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자, 그다음. 근데 이쯤 돼. 실수를 많이 하는 수험생들 있잖아요.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성격 탓인지 어떤 탓인지 간에 자기는 아는데 실수를 많이 해. 이런 사람은 공부를 왜 해야 되냐 하면은 옆에 과외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외 선생님이 뭐 들고 옆에 딱 지키고 있으면 된다. 회초리 딱 들고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아니,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의식의 집중이라 할까, 알겠어요? 이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옆에 회초리 딱 들고, 뭐다, 과외선생님 딱 지켜 있으면, 뭐다, 집중을 한다, 하게 돼 있거든. 시간도 걸리지만, 알겠어요? 그럼 등록 기준 다 끝나버렸어요. 4번에 대술 등록 및 업무 개시 절차 해놨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록 절차 위주로 공부를 쭉 하자라는 건데 일단 다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칠판에서 몇 번 봤죠? 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와 업무 개시 절차, 창업 절차죠. 창업 절차. 자, 쭉 봅니다. 따라옵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서는 무슨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뭘 해야 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돼 있어요. 등록을 신청해야 돼. 그 등록 신청을 어디다 한다? 등록관청에다가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또는 누구밖에 없다? 공인중개사와 뭐다? 법인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그 등록 신청할 때는 아시죠? 등록 기준이라는 것을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갖춰야 되는데 그 등록 기준은 이자가 등록 신청할 때 갖춰야 될 기준,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 갖춰야 될 기준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한 거잖아. 맞죠? 구분해서 정리를 한 거다. 그 등록 관청이 어딘지도 지금 살펴보면 되는 거고, 이 등록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 구비서류는 당연히 이자가 제출하는 서류 같겠다, 다르겠다? 다르겠지. 알겠어요? 다르겠지. 그러면 이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왜? 아까 등록행위의 기속성 했잖아? 4가지 케이스를 빼고는 무조건 등록시켜 주라 그랬잖아.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등록 신청해 오는 경우 등록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가 뭐예요?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하면은 등록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등록 신청했는지 해당되지 않는 자가 등록했는지 심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등록 기준을 갖춘지 안 갖췄는지 심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이 되는 경우에도 등록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다른 조문이든 어쨌든 다른 법에도 저촉이 되면은 등록시키면 안 되니까 관련 법령에 검토를 해봐야 된다, 해봐야 해봐야 된다. 근데 다 검토해봤지만은 등록시켜줘서는 안 되는 사유가 없어. 그럼 반드시 등록을 시켜줘야 된다, 시켜줘야 된다. 기속행위다라는 거죠. 그걸 7일 이내에 등록 처분을 행하라라는 소리야. 그리고 그 등록 처분을 행한 사실은 신청인에게 뭐한다?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교재가 이렇게 씁니다. 이 서면 통지 받잖아? 받은 요때로부터 무슨 신분이 되는 거다? 등록한 자가 되는 거죠. 등록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개업공인 신분은 요때부터 되는 거야. 대부분의 교재가 통지받은 때로부터 이겁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쓸데없이 민법을 좀 해도 도달주의 이런 거 공부해가.
알겠어요? 무슨 소리 했죠? 그런데 이거는 민사적으로는 도달주의가 맞지만 이거는 행정 절차예요. 그 제가 볼 때는 알지요. 서면 통지 받은 때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등록 처분 통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통지서에 보면은 등록일이 기재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등록하는 등록 날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날짜는 5월 1일로 돼 있는데 그 통지서를 5월 5일 날 받았어. 그럼 5월 5일 날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나? 아니죠. 5월 1일부터지.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 됩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민법의 해석에는 도달주의 그거 갖고 막 행정 절차에도 똑같이 활용하면 곤란해. 근데 그게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가 그 책도 그냥 읽고 공부하는 거지. 알겠어요? 어쨌든 알겠어요. 이때부터 개업, 등록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뭐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이 되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뭐다 무등록 상태가 되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개업공인이 되고 나면 이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법은 막아놨어. 공인중개사법이 막아놨어. 그렇지? 업무 개시 전까지는 뭘 해라?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보정 설정을 하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제 가입하든지 공탁하든지 보증보험에 가입하든지 해가지고 뭐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본 첨부해가 보정설정 신고해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등록관청은 보정설정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한 다음에 뭘 주게 돼 있다? 등록증을 교부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법제 17조는 이 교부받은 등록증은 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뭐 하게 돼 있다? 게시하게 돼 있어.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등록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안 밟고 업무 시작하게 되면 이 절차 안 받고 업무 개시 안 됐다는 처벌을 받았다 만다? 받아야 돼. 이거 안 하고 업무 시작했으면 상대적 등록 취소. 이거 안 하고 업무를 시작했으면 뭐?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 이래 된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16조 조문을 보니까 업무 시작하기 전까지는, 요 전까지는 중개에 사용할 뭐 또 등록해라. 인장도 등록해라 하는 규정도 있더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장 등록에 관한 규정이 최근 3년 전에 개정되면서 이전까지 등록하면 되는데 다만 간 단서가 신설되면서 이 인장 등록은 뭐 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도록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해 넣은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때 안 했으면 인장 등록은 이때 안 했으면 언제 전까지만 하면 된다. 업무 시작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라. 알겠어요? 이런 절차들을 밟은 다음에 업무 시작하면은 합법적인 업무 개시이 되는 거다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것과 요거는 등록 요건이 아니라 뭐 업무 개시 요건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업무 개시 요건이 되는 거다. 요 물음표에 들어가는 거는 실무교육 받을 거, 그 다음에 뭐, 사무소 확보할 거,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은 다 뭐다? 등록 요건이고, 이런 것들은 등록 요건이 아니라 뭐다? 업무 시작 요건, 업무 개시 요건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흐름 가지고 시험 지문을 아주 많이 자주 구사를 했어요. 제일 자주 구사했던 지문이, 여러 번 출제됐던 지문이 이기라.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아니한 거. 보정 설정을 하지 아니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OX. 이걸 안 하면 등록을 할 수 없다. OX. X. 등록은 해.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내리면 또 보정 설정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 없다 하면 X인데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다 하면 뭐? O. 이런 식인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긁어먹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시험 국어적 장난인데 끼워 넣어서는 안 될 걸 툭 끼워 넣어가 또 함정파는 거야. 보정 설정과 엔드야. 보정 설정과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다. X여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끼 들어가는 바람에. 알겠습니까? 이거는 등록증 교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등록증 교부 요건이 아니라 뭐 업무 개시 요건일 뿐이야. 그러나 요거는 등록증 교부 요건도 되고 뭐 업무 개시 요건도 되고 이런 게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울거먹어요, 문장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흐름도 있잖아. 이 흐름들은 머릿속에 찰칵 사진 찍어두다시피 할 정도의 표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 그림. 그걸 된다. 그럼 이거 사진 찰칵 찍어두면은 이게 머릿속에 딱 그림 보이잖아? 보이면은 기억을 떠올릴 게 많아요. 그렇죠? 기억을 떠올리기가 편해, 또. 봐봐. 기억을 떠올리기가. 이것도 기억 떠올리잖아, 봐봐. 누구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것도 기억 떠올릴 수 있잖아. 맞죠? 그렇지? 맞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때 갖춰야 될 등록 기준 떠올릴 수 있나 없나? 있잖아. 실무개혁 받아라, 사무소 확보해라, 떠올리면 되잖아.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 갖춰야 될 등록 기준, 물음표 뭐예요? 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라 했고, 알겠어요?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즉 중개업 플러스 6가지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해야 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라 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라 해야 되고, 대표자를 포함한 사원,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마찬가지 또 사무소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거 다 떠올릴 수 있는 단서가 되잖아. 그림 그려주면. 그렇죠? 그러면 요것도 단서가 되지. 보증설정 저 뒤에서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회가 등록 지원 받잖아? 그럼 보증설정은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 하면 되잖아. 무슨 방법으로? 공제 가입한다, 보증보험 가입한다, 아니면 공탁한다, 이런 방법으로. 맞죠? 그리고 만약에 법인으로서 등록 처분받았다면 보증설정은 얼마? 2억 원 이상이 된다는 말이지. 무슨 말이지? 그럼 그걸 2억 원 이상 떠올리면서 만약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설치할 때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한다고 떠올리는 자료 근거가 되는 거야. 단서가 되는 거야. 알겠지? 맞죠? 그러면 이 등록증 게시한다 하잖아? 게시할 게 등록증 하나뿐이가 또 다른 것도 게시해야 되나? 다른 것도 게시해야 되죠. 중개보수, 요율표,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또 요 보정설정 증명서류, 알겠어요? 공제증서든지 아니면 공탁증서든지 자기가 보정설정한 그 증서 그거 게시하면 되는 거예요. 떠올릴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야. 인장등록도 하면 이것도 단서 떠올려야 되잖아. 인장, 중개에 사용할 인장, 개인으로서 인장 등록하느냐, 법인으로서 인장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등록하는 인장이 같다 다르다. 법인으로서 인장 등록할 때는 그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된 누구의 인장?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데, 개인으로서 개인 가능한 공인중개사 아닙니까? 인장 등록할 때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하면 되니까 반드시 인감 도장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소리예요. 그 법인으로서 인장 등록하면 법인의 인감을 등록하기 때문에 인감 증명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 업무에 가름한다. 이런 것도 다 떠올리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단서. 그러세요. 됐죠? 이제 59페이지에 양가로 1번 등록관청 요거 알아보자라는 게야. 등록관청이 어딘지 알아보자라는 거잖아요. 어디에요? 이리 물어봐. 답해요. 빨리. 그렇지. 그냥 관할 앞에 관할 붙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그때 시장이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니까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적어놨잖아. 그럼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장 하는 게 영천시장, 경산시장 이런 사람들 아이가. 대구광역시장 구가 있으니까 아닌 기고. 알겠어요. 그럼 포항시장이나 창원시장은 구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러면 포항시장이나 창원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닌갑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라고 하는데, 제주도의 행정시의 시장이,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이 행정시의 시장. 행정시라고 돼 있네?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용어다, 안 쓰는 용어다? 안 쓰는 용어잖아. 행정시 시장. 맞죠? 행정시의 시장의 반대말이 뭐예요?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은 행정시장이래. 그러면 경산시장, 영천시장은 행정시장이 아니야. 그럼 무슨 시장이다? 자치시장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치시장과 무슨 시장? 행정시장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알겠어요? 그래서 자치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해서 뽑는 거고, 행정시의 시장은 직접 주민들이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고 도지사가 뭐 임명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 그렇게 구분되는 거잖아. 무슨 자 있죠? 응? 그러면 좀 똑같은 이치로 보면 봐봐요. 응? 포항시에 남구 북구가 있잖아. 창원시에도 구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 구는 행정구에 가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구잖아. 시가 아니잖아. 행정구 가는 거야. 그러면 그 포항시 남구청장, 북구청장은 누가 임명한다? 포항시장이 임명한다. 지역주민이 안 뽑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대구광역시 북구, 남구, 이거는 뭐다? 같은 구지만은 뭐다? 행정구가 아니고 뭐? 자치구 가면 돼. 알겠습니까? 그 자치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뽑는다라는 소리잖아.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법조문은 그냥 구라고만 적혀 있지, 뭐 자치구, 행정구 이런 거만 따지나 안 따지나? 안 따지잖아. 알겠지? 무슨 구든지 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시장이면 등록관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점검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알겠지?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장, 그것도 시장 맞아요, 맞아요? 맞지? 그럼 세종시장이 등록관청이냐, 아니냐는 뭐만 알아보면 되노? 구가 있나, 없나, 그거 알아보면 되는 거야. 알아봤더니 구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아, 그러면 세종시장도 등록관청이다, 아니다?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죠? 근데 이 세종시장이 좀 특별한 시장이죠. 그래서 원래 특별자치시장이라 그러잖아. 알겠지? 특별자치시장이라 그러잖아. 알겠지? 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상급기관이 어디예요? 상급행정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에서는. 알겠지? 그러면 이제 도지사의 뭐 하급, 그 도지사, 도 밑에 하위 행정기관이 아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직할되어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하잖아? 실거래가 신고도 세종시에다가 하거든요. 그럼 세종시 하면 실거래가 신고한 내용들 있잖아. 이 조사 결과, 이런 검증 결과들을 갖다가 매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직접 제출해 버립니다. 알겠어요? 근데 경산시나 영천시 이런 거는 뭐다? 실거래가 신고 받았잖아? 그 조사 결과, 검증 결과는 뭐다? 상급 행정기관에 누구한테 제출? 시도지사, 그 경상북도 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거야. 그럼 경상북도 도지사는 지역의 시군으로부터 올라온 뭐다? 그 신고한 내용의 조사 결과를 수합해가, 다시 뭐, 국장한테, 국토교통부장한테 제출. 그런 식으로 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행정 조직의 체계를 조금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무슨 과목 공부하는데 좀 수월타, 공법 공부하는데 좀 수월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행정 조직의 체계. 알겠어요? 체계. 자,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알겠어요? 공법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는 아세요? 이거 뭐고 우영생이 이야기 안 하는 거라. 그렇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잖아. 이걸 국토계획법이다, 뭐 국토법이다 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법이 한 2000년인가 2001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2000년 이전에 그렇죠? 두 법이 있었어요. 두 법이. 이 두 법을 합쳐가 만든 법이 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라는 거야. 무슨 법과 무슨 법을 합쳤겠어요? 그 중개사 그 공법 선생이 이걸 강의 안 합니다. 그렇지. 할 이유도 없고 시험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이걸 들어두면 조금 더 이 국토계획법의 토지 이용계획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조금 이해도가 높아요. 그렇지. 이거 들어봤을 건데 연세 드신 분들은 무슨 법? 도시계획법. 그렇지. 이거 못 들어봤으면, 이 법 이름을 못 들어봤으면 이거는 또 들어봤을 거야. 뭐 연세 드신 남자분들은 도시계획 확인하는 건 들어봤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연세 드신 분들만 꼴깍거린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럼 또 무슨 법이 있었겠어요? 국토이용관리법 하는 게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아, 이 법을 또, 이거 법이 못 들어. 이건 또 들어봐서는 모르겠다. 알겠지? 연습은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알겠지? 무슨 뜻이지? 지금은 이 법을 공부하고 있잖아. 응?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면 뭐 발급받아가 봐요? 요거 발급받아가 확인하잖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하는 거. 맞죠? 그렇지? 그럼 결국 봐봐요. 2000년대 들어와가면 요 법하고 요 법이 합쳐져가 법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현재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하는 거는 뭐 옛날에 이거하고 이것이 뭐다? 합쳐져가 발급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이거 발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뭐 발급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런 시스템도 이해해야 되지만은 이 두 법이 시행되던 2000년 이전에는 잘 봐봐요. 전국토를 어떻게 구분했느냐 하면은 이때 말고 요 시절에는 전국토를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과 뭐다?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한 거예요. 전국토를.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법 공부했기 때문에 전국토를 용도를 몇 가지로 구분하는 걸로 외워져 있느냐 하면 네 가지로 구분하는 걸로 외워져 있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 걸 공부되어 있다. 근데 그 시절은 네 가지가 아니에요. 5가지예요. 5가지인데 그 5가지가 뭐냐 하면은 도시지역 하는 게 있고 뭐다? 준도시지역 하는 게 있고 준농림지역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림지역 하는 게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5가지로 용도를 구분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때 5가지를 구분하면서 전국도를 도시지역과 뭐 비도시지역으로 다 나눈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도시계획하는 말 들어봤지? 그 도시계획은 어느 지역에만 수립했다? 여만 수립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지역 있지?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은 무슨 계획을 수립한 거다? 국도이용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도시계획은 뭐만? 도시지역에서만 수립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법을 통합해가 이 법으로 바꾸게 된 배경이 뭐냐면 전국토가 뭐 되더라? 도시화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전국토의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 굳이 도시지역과 뭐 비도시지역을 구분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전국토를 대상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하자? 도시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거예요. 전국도를 대상으로. 전국도를 대상으로 무슨 계획 수립하자? 도시계획을 수립한 거죠. 그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하게 된 거예요. 통합하면서 요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재편한 거야. 알겠어요? 관리지역으로 바꾼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계획하는 거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합쳐서 도시계획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그 기본계획 수립권자 관리계획 수립권자가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전국토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수립하자 이런 체제로 바꾼 거거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이렇게 나오잖아 책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다음 뭐 특별자치시장, 그다음 뭐 특별자치도지사, 그다음 뭐 시장 또는 뭐 군수는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맞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가지고 저쩌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봐봐요. 이 사람들이 관할하는 땅덩어리 다 합치면 뭐고? 전국인 거예요. 전국이야. 맞죠? 이 시군이 들어가니까. 전국이야. 그러니까 전국도가 다 무슨 계획 수립하게 되는 거다?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고 전국도가 다 무슨 계획 수립하게 되는 거다? 관리계획 수립하게 돼 있는 게. 그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합쳐서 무슨 계획? 도시계획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던 시스템에서 이제 뭐다? 전국적을 도시로 보고, 알겠어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체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 봉화군 같은 거, 알겠어요? 청송군도 마찬가지겠구만, 알겠어요? 그런 지역, 또 도시는 도시잖아? 근데 기본계획을 굳이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미래 비전이 안 빈다. 그런 땅덩어리는. 알겠어요? 왜? 인구도 10만도 안 되고, 알겠어요? 광역시나 특별시 여기에 인접돼 있다, 안 돼 있다? 인접도 안 돼 있다. 그런 땅덩어리에 도시관리계획은 수립하지만은 기본계획까지 수립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 법 시스템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지? 요 문장 있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은 공부가 흔들립니다. 요거 모르는 사람은. 요 사람들 다 합치면 뭐 다 대한민국 땅들이 다 들어가요. 그렇지? 다 들어간다. 근데 누가 쏙 빠졌노? 행정조직의 체계를 조금 알고 있어야 공법 공부하는데 수월다 그랬잖아요. 공법책 같은 거 딱 보면은 옆에 뭐 주의하세요. 걔가 뭐 구청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없습니다. 관리계획 수립 권한이 없다 하는 걸 주의해라 하면서 이 구청장 있나? 구청장 있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있나요? 없잖아. 그 북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눈에 탁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그렇지? 등록 관청도 해결됐고, 양갈로 이번에 등록 신청 서류 해놨는데, 서류 공부하기 전에 세 번째 줄 끝에,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를 납부하는 거다?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다.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근데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법조문에 되어 있잖아? 그럼 제가 문장을 바꿔 읽어볼게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OX. 알겠어요. 그렇지. 알겠어요. 근데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OX.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OX. 이 당의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잖아요. 그럼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면 X가 되잖아. 당의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잖아. 그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면 O고, 특광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면 뭐 X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시험 문제 나왔느냐 하면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낸다, 낸다? 냅니다. 분실해가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거든? 그것도 보면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법조문은. 그럼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글자를 지압부고 그 자리에다가 뭐라고 바꿔내버리냐.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OX. X. 자격증 재교부 신청이잖아. 자격증 재교부 신청 어디다가 해요? 자격증을 교반 시도에다가 하잖아. 그럼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면 안 되잖아. 특광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래야 되는데 그건 기출된 바가 있는 거예요. 그 당의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고, 내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면 어디다가 해요? 교반 시도에다 하니까 당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아이가 시도. 등록 신청할 때 당의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시군구청이 등록관청이니까 당의 지방자치단체는 뭐 시군구 아이가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 알겠어요? 자, 됐고, 알겠어요? 방갈로 1번에 자격증 사본은 삭제되고 지금은 낸다, 낸다? 안 낸다라는 거죠. 왜 삭제시킨지는 땡땡 옆에 조문이 신설되는 바람에 그랬어요.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 등록하려는 자의 자격 확인을 뭐하도록 해놨다? 요청하도록 하면서 사본을 안 내고, 법인 등기부 등본도 2006년도에 삭제돼 붙다. 왜?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뭐하기 때문에 확인하기 때문에 이제 안 낸다라는 소리잖아. 맞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도 지금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신설된 조문에 의하면은 위탁받은 교육기관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라면은 굳이 등록 신청하는 사람이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을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법조문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나중에 개정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솔직히 봐봐요. 등록 신청하러 서류 내러 가는 사람이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자기가 실무교육 수료 받았다라는 사실을 뭐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등록 신청하는 민원인이 알아 몰라?
모르지 뭐.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러면 일단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하러 갈 때, 서류 가지고 갈 때 실무局수료 확인증 4번 가가는 게 맞다 맞는 거야. 가가 내면은 그 등록관청이 이제 전자적으로 만약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어가 확인했다면 이건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다시 돌려줄 거 아닌가 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근데 법을 현재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지금 실무局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실무局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취해놓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과도기라서 법조문이 이래 있다 이 말이야. 그 제가 학교에 우리 실무局담당하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조치를 취해놨다 안 취해놨다? 안 취해놨대. 그래서요. 우리 학교도 뭐다 실무局위탁받은 기관인데 그래서요. 등록관청이 이 사람이 홍길동이가 실무局받은지 안 받은지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뭐 조치를 취한 게 있나?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래서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그 아마 지금 협회만 해놨을 가능성이 있어 비니. 그러니까 지금 해놓은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법조문이 지금 과도기적으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잖아. 그럼 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여권용 사진을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요. 5번에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을 확보했으면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반갈로 6번에 괄호가 중요한 거죠.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한한다 하는 말은 별도로 추가로 제출해라 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기억과 니은까지는 알 필요 없고 기억 1번에 찌라게 되어 있는 것만 알면 된다 그랬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라 라는 거야. 이 외국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 알겠어요.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이런 거 갖다가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가 제출하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이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해 올 때는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뭐해라?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제출 서류고 61페이지는 등록 신청서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양식은 무슨 신고서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도록 인장 등록 신고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양식을 그리 만들어 놓은 거지. 알겠어요? 여기에 이거 한번 봐봐요. 그 신청인 칸에 보면 세 번째 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하는 게 있나 없나? 있죠? 여기에다가 경상북도 이렇게 적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관청은 경상북도에다가 뭐다? 이 사람이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한다 이래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다 됐고 그래서요. 62페이지 양갈로 3번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 찝시다. 등록 처분인데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했잖아. 그러면 등록을 행하는 종별이 몇 종류로 나와요? 2종류로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 하면 몇 종류로 이야기를 한다? 3종류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옛날에 조정기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등록을 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2종류고 이론상 개업공인의 종별은 몇 종류? 3종류. 그래서 구별된다. 그 시험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해놔놓고 알겠어요? 다음 주에 또 진행을 해 나갑니다. 조금 더 속도를 높일 생각입니다. 조금 더. 속도를 높이면 저도 불편하지만 알겠어요.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저 뒤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5번 6월 말까지는. 자, 마칩시다.